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양제의 제3차 고구려 침입과 그 이후 수나라의 분열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 전에 중국의 기록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지난주 영상에 댓글로 어떤 분께서 수나라 병력의 수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다른 어떤 분이 그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에 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제 생각이 어떤 분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 중 하나가 중국 역사는 과장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어떤 역사학자분도 중국 역사에서 숫자를 말할 때는 끝에 0 한 개는 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유튜브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와 같은 의견들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죠. 특히 발생한 사건이 기록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30년 동안 중국 역사를 취미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중국 사서의 기록이 심각할 정도로 과장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북연이 동진을 칠 때 동원한 병력이 87만입니다. 정말 여기서 끝에 숫자 0 하나를 빼야 한다면 8만 7천 명으로 동진을 쳤다는 것인데 겨우 그 정도 병력이면 애초에 동진이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수양제가 전투병력만 113만 명을 동원했는데 거기서 숫자 0 하나를 뺀다면 11만 3천 명이죠. 만일 11만 명이 쳐들어간 것이라면 고구려가 그렇게 고전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야전에서 쌈싸먹어 버리지. 그러므로 중국 측 기록이 과장되었기 때문에 숫자 0 하나를 빼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실제 수양제의 병력 동원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113만 3,80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카운트했다는 뜻이거든요. 수양제의 병력이 과장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인구수와 열악한 교통 환경을 생각할 때 그런 대병력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수나라 인구수에 대해서는 수서 지리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총 인구수가 4,601만 9,95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민들이 많았던 시대였음을 감안한다면 실제 인구수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이 인구에서 고구려에 투입된 전투병력이 113만 3,800명이고 물량 수송에 동원된 백성은 그 2배라고 하니 총합이 대략 300만 정도인데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물론 인구의 10분의 1이 안 되는 것도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소 무리하게 징발한다면 가능한 숫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양제라서 그렇습니다. 수양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치스럽고 허세와 과시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똘끼 충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병력을 무리하게 100만 이상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 자꾸 수양제를 상식선에서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애초에 저렇게 대병력을 동원하지도 않았겠죠. 수양제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그가 낙양건설과 만리장성 연결, 대운하 건설에 얼마나 많은 백성을 갈아 넣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한을 보세요. 겨우 인구 2,600만 정도의 경제도 처참한 수준인데 수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북한도 저러고 있는데 하물며 수나라의 강력한 국력과 정신 나간 수양제라면 100만 이상 동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숫자가 과장되지 않았음을 짐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나라의 반란 때문입니다. 만일 수양제가 0 하나 떼서 고작 11만 3천 명으로 고구려를 치고 물량 수송 인원도 0 하나 떼서 20만 백성들만 동원했다면 애초에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기록을 보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마다 번번이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수양제가 대병력과 그것을 지원할 백성들을 대거 징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양제가 군대를 출발시키거나 군량 수송 부대를 동원할 때 출발을 끝내는 데만 40일이나 걸렸다, 길이 막혔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상식 밖의 대병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일 전투병력 10일 만에 수송인력 20만, 총합 30여만 명 정도만 동원했다면 그런 교통체증이 발생했겠습니까? 수양제의 아버지 수문제와 비교해볼까요? 수문제는 30만 명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쳤다가 큰 피해를 보았으나 반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30만 정도는 수나라 국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통체증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 지인들이 저한테 중국 역사가 과장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리적 근거는 없이 그냥 중국 역사가 과장되었다고만 인식하더라고요. 그들은 중국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파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중국 역사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할까요?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문학 때문인 듯 합니다. 무협지나 삼국지연이나 수호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과장스러운 게 많이 나오죠. 무협지에서는 사람이 경공을 쓰면서 휙휙 날아다니잖아요. 소설 삼국지에서는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100만 대군을 동원했고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실제 적벽대전에서의 조조 측 병력은 2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호지에서도 각 등장인물에 대한 과장이 두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들 인식 속에 중국은 과장이 심하고 그러므로 중국 기록도 과장이 많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문학적 장치와 역사 기록은 엄연히 분리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기록의 과장이 아니라 그놈의 중화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문학 타령이냐, 중국 기록을 보면 과장하면서 으스대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자치통감에서는 수양제가 113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으나 200만 명이라고 소문을 내면서 고구려를 침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독 수양제뿐만 아니라 남북조 시대 다른 군주들도 그런 과장된 선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만인데 30만이라고 소문내고 침략한다든지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자 봐라 중국인들은 이렇게 과장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적을 위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당연히 전쟁을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적을 위협해서 굴복시켜야 하니까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의 강조가 거란과 싸울 때 30만 병력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고려 시대를 연구한 학자분들도 이건 부풀려진 숫자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호란의 쌍령 전투 때 후금을 치기 위해 모여든 조선 군대가 4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느 학자도 인정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8천 명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즉 전쟁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일종의 전략적 허장성세이죠. 또 우리는 보통 중국 사관을 폄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 사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일례로 동진의 역사가 손성이 진춘추를 집필했는데 거기에는 환운이 방두전투에서 오용수에게 대피한 기록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자 환운이 화가 나서 집안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음에도 손성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진춘추를 북쪽 국가들에게 유포시켜버렸을 정도였습니다. 춘추필법, 집필 이런 개념들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 조선시대 사관들이 이것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중국 사서나 실록 중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곡필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러한 사서나 실록을 참고하여 만든 역사서 중에는 거짓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서나 구당서 같은 경우죠. 그것은 나중에 당나라 이야기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중국 역사 기록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 기록들을 대체적으로 믿는 편입니다. 이는 현재 트렌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학문의 영역에서는 사료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 추세이거든요. 야, 저 숫자가 상식적으로 말이 돼? 저런 전략이 가능해?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제 정세나 정치판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중국 기록들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의심받는 것이 바로 전쟁 때 수공을 펼치는 부분인데요. 중국 역사 기록에서는 강 근처에 싸울 때 소, 돼지 가죽에 모래나 돌을 담아 물을 막고 적군이 지나갈 때 그 제방을 터뜨려 승리한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믿지 않는 이유가 그 많은 짐승 가죽을 갑자기 어떻게 구하며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막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전쟁에서는요, 깃발이든 갑옷이든 짐승 가죽이든 갑자기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평소 미리 꾸준하게 만들어 저장해두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그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물을 막는 것도 완전히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수공으로 적군의 행동을 제약시킬 수 있는 수량만큼만 틀어막는 것입니다. 즉 수공이라고 해서 강물로만 적군을 수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살 때문에 적군의 행동이 제약받고 있을 때 그때 공격하는 겁니다. 완전히 강물을 틀어막으면 강바닥이 다 드러나는데 적군들이 당연히 의심하고 강을 건너지 않겠죠. 그리고 강물을 막을 때는 급류가 센 황하나 넓은 장강을 틀어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수공을 하기 위해 물길을 막는 대부분의 강들은 지류입니다. 자, 보통 황하나 회하나 장강 같은 이런 큰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들에 합류하는 이런 보다 적은 강들을 지류라고 하잖아요. 이런 강들을 틀어막는 겁니다. 즉 수량이 보다 적은 강이지만 적을 공격하기엔 수량이 나름 넉넉한 강들이죠. 남제의 장군 원숭조가 수양 싸움에서 북의 군대를 상대로 수공을 펼칠 때 틀어막은 강도 바로 회하의 지류인 비수입니다. 예전에 남제 영상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현대 사람들은 과거 사람들의 능력과 공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수공에 대한 기록이 한두 번만 있으면 거짓말이겠거니 하겠지만 수공에 대한 기록은 시대를 불문하고 중국 역사에서 꾸준하게 나옵니다. 조조, 위에, 오명철 등등 수많은 역사 속 장수들이 수공으로 전투를 벌였었거든요. 즉 그들 나름대로 대대로 걸쳐 축적된 수공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 그걸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해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라고 외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수공에 대해서는 정말 꾸준하게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각으로 과거 역사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고 그 시대 사건들을 동영상처럼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시대상이 아직 많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중국 측 기록이 과장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편견일 수 있다. 중국 측 기록은 특별히 과장된 것은 없다. 다만 과거 지필 과정의 한계와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 역사가 100% 사실만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들은 대체로 믿을만하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양형감이 낙양을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에 낙양 구원에 나선 위문승은 양형감과 낙양에서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양형감이 승리를 거두는데 그는 매 전투 때마다 몸소 앞장서서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사졸들이 그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싸움을 승리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양형감에게 모여듭니다. 그 규모가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위복사라는 사람이 양형감 밑으로 들어오는데 양형감은 그를 중용하면서부터는 이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복사는 사실 사세를 관망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밀이 그것을 눈치채고 양형감에게 위복사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청하지만 양형감은 어찌하여 죽이려 한단 말이오?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이밀은 물러나서 좌우 사람들에게 우리는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양현감의 반란 소식을 들은 각지의 관군들이 낙양을 구원하기 위해 속속 도착합니다. 양현감은 사방에서 적군에게 에워싸이게 되자 싸움에서도 계속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양현감의 측근들은 장안을 평정하는 것이 낫다고 진언합니다. 장안 공략은 애초에 이밀이 건의했던 중책이었죠. 이 제안을 받아들인 양현감은 호위를 뚫고 서쪽으로 달아나는데 수양제의 명령을 받은 우문술 등의 장수들이 그를 추격합니다. 양현감은 홍농에 도착했는데 그곳 태수는 수양제의 사촌 형제 최왕 양지적이었습니다. 그는 양현감을 관중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도발을 시전합니다. 양현감이 여기서 심하게 끓여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홍농성을 공격합니다. 도대체 어떤 욕설을 들었기에 양현감이 발작을 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양지적이 양현감의 부모를 욕했던지 뭐 그렇겠죠. 이 호로자스가 네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양현감이 흥분하자 이밀이 가난합니다. 우리는 신속히 관중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또 적들이 추격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속히 점령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것입니다. 자, 이밀의 말은 이 홍농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라 속히 요새인 이 동관을 점령해서 추격하는 적군들을 틀어 막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화가 단단히 난 양현감은 이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홍농을 공격합니다. 이러는 동안 우문술, 내호와 굴돌통 등의 장수들이 군대를 이끌고 홍농에 도착합니다. 양현감은 그들과 3번의 전투를 벌였지만 모두 패하고 겨우 10여 기만 이끌고 도주합니다. 양현감은 대사가 물 건너갔음을 알고 동생 양적선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양적선이 형 양현감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으나 죽지는 않고 관군들에게 붙잡힙니다. 양현감의 머리는 수양제에게 보내졌는데 그 시신을 낙양의 거리에서 찢어버리고 다진 고기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양현감은 지식도 있고 민심을 얻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전략적 악수를 두는 것을 볼 때 전략적 판단에서는 결점이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현감은 역사의 거름 같은 존재로서 그의 거병으로 인해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나라가 몰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반란이 평정되자 수양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양현감이 한 번 부르짖자 10만 명이 그에게 호응했소. 사람 수가 많아봐야 도적이 될 뿐이요. 그리고선 관련자 3만 명을 처형시키고 그들의 집안을 정몰합니다. 유배간 사람이 6천 명이었고 양현감이 나누어주는 쌀을 받은 백성들을 죄다 낙양 남쪽에다 생매장시켜버립니다. 아주 잔혹한 뒤처리를 한 셈이죠. 한편 포로가 된 이밀은 낙양으로 압송되는 중이었는데 그는 가지고 있던 황금을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잘 치루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뇌물을 받은 감시자들은 알겠다고 말하고 이밀에 대한 경계를 늦춥니다. 이밀은 이런 식으로 감시자들에게 호감을 산 뒤에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밀은 감시자들에게 술을 한턱 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술 한잔 합시다. 감시자들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그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탈출하지 못했던 다른 포로들은 수양제 앞으로 끌려가서 거열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한편 양현감의 반란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원진이라는 인물은 강동에서 스스로 천자라고 칭합니다. 이에 근처 여러 주현들이 유원진에게 호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서역 출신의 왕세충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수양제의 명령을 받고 회남의 군사 수만 명을 징발하여 유원진을 토벌합니다. 왕세충은 장강을 건너 유원진의 군대를 격파하고 싸움에 패한 유원진은 전사합니다. 이때 왕세충은 항복한 유원진의 무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깨고 항복한 자들을 전부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이런 그의 비열함에 분노한 사람들이 다시 도적대가 됩니다. 이제부터 반란은 두더지 게임이 됩니다. 여기서 반란을 때려잡으면 또 다른 곳에서 반란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반란 세력은 이제 일종의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함에도 수양제는 또다시 고구려 정벌을 진행하는데 또 천하의 군사들을 징집합니다. 와, 진짜 징하죠?
확실히 우리의 상식선에서 수양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식 밖 아득히 먼 별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번 거하게 꼬라박으면 그만두잖아요. 근데 수양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 집념을 좀 좋은 쪽으로 쓰면 좋았을 것을. 아무튼 수양제는 탁군으로 향하는데 병사들 중에 타령하는 자가 서로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사기도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당시 요동에 가서 쓸데없이 죽지 말라는 노래가 유행하기도 했고 징집을 피하기 위해 손이나 발을 자르는 백성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수양제는 회원진에 도착하고 내호와는 필사성에 도착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이 필사성이 비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내호와와 싸웠으나 오히려 크게 깨집니다. 승리한 내호와가 곧장 평양으로 진격하려고 하자 고구려의 영양왕은 수양제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항복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양왕은 예전처럼 그냥 말로만 항복하면 수양제가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고구려로 망명해왔던 수나라 병부시랑 곡사정을 돌려보내면서 조만간 친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수양제는 자기를 배신한 곡사정을 돌려받은 데다가 영양왕이 조만간 친조한다니까 기뻐하면서 내호와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내호와는 수양제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구려가 거듭된 전투로 피폐해졌고 승리의 기세를 타고 평양을 치면 바로 고구려 왕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측근들은 수양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면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내호와는 어쩔 수 없이 퇴각하게 됩니다. 수양제 입장에서는 고구려와의 싸움은 자기 위신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싸움에서 승리하든 고구려를 굴복시키든 어쨌든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영양왕이 곡사정을 돌려보내고 신하로 칭하자 잘됐다 싶었던 거죠.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입니다. 아마 수양제는 속으로 다행이다 하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수양제가 하북의 한당 근처를 지나가는데 도적대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이 습격으로 수양제가 끌고 다니는 42필의 명마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양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죠. 황제가 일개 도둑대들에게 약탈당한다? 이건 그만큼 수나라가 몰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힘겹게 낙양에 도착한 수양제는 배신자 곡사정을 삶아 죽여버리고 그 살점을 조정 백관들에게 먹입니다. 어떤 신하는 곡사정의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곡사정이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가 억지로 다시 수나라로 끌려갈 때 고구려 형들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고구려는 수양제의 공격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냉혹하지만 곡사정을 돌려보내는 외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영양왕이 친조하겠다는 약속을 또 지키지 않자 수양제는 또 고구려를 치려고 합니다. 물론 수나라 내부 사정으로 더 이상의 고구려 침략은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둘 다 대단하죠? 끝까지 거짓말 치면서 친조하지 않는 영양왕이나 끝까지 고구려를 치려는 수양제나 둘 다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물론 고구려 입장에서는 왕이 직접 친조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태자를 보내거나 왕족을 보내면서 성이라도 보이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영양왕도 참 빠꾸가 없습니다. 수양제는 나라가 점점 골로 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북쪽 태원으로 놀러 갑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각 요새들을 순시합니다. 이때 배구가 또 수양제를 살살 꼬드깁니다. 동돌골에 대해 이간책을 쓰자는 것인데요. 이때 동돌골은 수양제의 매제였던 계민가한이 죽고 그 아들 시필가한이 등극한 상태였거든요. 자, 시필가한. 근데 이 시필가한이 능력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가 등극한 후로 동돌골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배구는 수나라의 공주를 시필가한의 동생 아사나 질길에게 시집 보내어서 힘을 실어주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끼리 내분이 일어날 테니까 동돌골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제는 아사나 질길에게 공주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사나 질길이 거부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시필가한은 수양제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배구가 시필가안의 신하 한 사람에게 말무역을 하자고 꼬드긴 후에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구 인원도 참 답이 없죠. 답이 없어. 이에 크게 분노한 시필가안이 북쪽으로 순시하러 온 수양제의 행렬을 기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수양제의 여동생 의성공주가 사람을 보내서 알려줍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수양제의 여동생이 계민가한에게 시집을 갔었잖아요. 근데 돌고래의 풍습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친모를 제외한 모든 아버지의 처첩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민가한이 죽자 의성공주는 그 아들 시필가한의 아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성공주는 새남편보다는 오빠가 더 중요했나 봅니다. 여동생의 밀고로 시필가한의 수작을 알게 된 수양제는 급히 안문으로 달아납니다. 안문은 북방 최전선에 있는 곳입니다. 시필가한은 추격하여 바로 안문을 포위해버립니다. 성 안에는 수비병이 꽤 있었지만 식량이 20일치밖에 없었습니다. 시필가한은 수양제를 포위한 채 근처 여러 성들을 공격하여 39개의 성을 함락시킵니다. 돌고리 안문을 맹렬히 공격하자 화살이 휙휙 날아와서 수양제 근처에 박힙니다. 위기감을 느낀 수양제는 아들 양고를 껴안고 엉엉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겁이 많은 양반이 고구려는 어떻게 쳤대? 급해진 신하 번자개가 수양제에게 조속히 전령을 각지로 보내서 천하의 군사들을 징소하고 친히 병사들을 위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수양제는 친히 병사들을 위무하는데 돌고를 물리치면 무기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공을 세우는 자는 그 즉시 관직을 하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의성공주가 오빠인 수양제를 다시 도와줍니다. 의성공주는 시필가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북쪽 변경이 위급하다고 전합니다. 이 소식에 시필가한은 북쪽의 다른 유목민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급히 후퇴합니다. 이리하여 수양제는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다고 살아서 낙양에 도착하자 수양제는 군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포상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번자개가 병사들과의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하자 수양제는 그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에 크게 두려워진 번자개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그래도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상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주긴 줍니다. 다만 아주 짜게 줍니다. 안문에서 수양제를 지킨 군사들의 수가 17,000명이었는데 공훈을 인정받은 사람은 겨우 1,500명 정도였고 상은 주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양제가 다시 고구려 정벌을 논의하자 군사들은 크게 불만을 품게 됩니다. 한편 새해가 되자 낙양으로 오지 않는 지방의 조집사가 20곳이나 되었습니다. 조집사는 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지방에서 파견하는 특사들인데요. 이들은 황제 앞에서 1년간의 정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집사가 오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의 여러 곳이 이미 반란군의 손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양제가 도적대들의 규모가 얼마 되는지 묻자 우문술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칩니다. 아무래도 수양제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찍히니까 그러는 것이겠죠. 그러나 소위라는 신하는 서주 같은 경우는 원래 장백산에만 도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수까지 내려왔다면서 폐하께서 징발하셨던 백성들이 도적대가 되었다고 직언을 올립니다. 그러함에도 수양제는 소위에게 고구려 정벌에 대해 계책을 묻습니다. 그러자 소위는 차라리 도적대들을 설득하여 병사로 삼으면 즉시 수십만 병력을 모을 수 있으니 고구려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비꼬는 내용이죠. 이에 다른 신하들이 저 불순한 놈을 보았나? 세상에 도적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호통을 칩니다. 짜증이 난 수양제는 소위와 그 밑의 아들, 손자까지 제명시키는 처벌을 내립니다. 그래도 목숨을 살려주었네요. 수양제는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 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이참에 신나게 놀기로 작정합니다. 양현감의 반란 때문에 수양제의 유람선인 용주가 전부 불에 탔었거든요. 수양제는 다시 수천 척의 용주를 건조했는데 예전 것보다 더 크게 만듭니다.
여기에 다시 백성들이 동원되니까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겠죠. 수양제는 완성된 용주를 타고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강도로 행차합니다. 원래 광릉이라 불렸던 이곳을 수도를 뜻하는 도읍도자를 써서 강도라고 이름 지은 것만 봐도 수양제가 이곳을 정말 좋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뜻있는 신하들은 백성들이 피폐해졌다는 이유로 수양제의 강도 행차를 반대하지만 그것을 들을 수양제가 아니죠. 반대하는 신하의 목을 베고 용주를 타고 유람을 떠납니다. 아무리 과거 수문제가 쌓아놓은 수나라 국력이 대단하고 부고가 넘쳐났다곤 하지만 이렇게 전쟁과 사치로 지샌다면 국고가 남아날 리가 없겠죠. 백성들이 농사 시기를 놓친 데다가 반란도 일어나 이제 조세도 거칠 수가 없거든요. 수나라 국력도 급속히 피폐해져 갑니다. 한편 도망쳤던 이밀은 심한 고생을 합니다. 수양제가 보낸 추격군들이 끈질기게 추격하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어떤 마을에서 살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도망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때 얼마나 궁궁했는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정도로 고달팠다고 합니다. 당시 하남에는 여러 도적대들이 있었는데 이밀은 그 도적대들의 우두머리를 찾아다니면서 천하를 빼앗을 책략을 설파합니다. 그 유세가 나름 설득력 있었는지 도적의 우두머리들이 이밀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단순 무식한 도적대들 입장에서는 이밀의 말발이 참 현란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또 애가 귀족풍이 나는 것이 자기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당시 도참설로 이 씨가 새로운 천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떠돌고 있었거든요. 도적들은 이밀이 이 씨인데다가 가문도 끝장나게 좋고 지략도 뛰어나니까 이밀이야말로 도참설에서 말하는 천하의 주인일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밀은 여러 도적대들 중에 가장 세력이 강했던 적양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적양은 크게 기뻐하며 이밀을 최측근으로 삼습니다. 이밀은 적양에게 약탈에만 의존하지 말고 평양을 점거하여 곡식을 거두고 병사와 말을 기른 후에 천하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처음엔 적양도 거절을 합니다. 에이, 나 같은 도적대가 무슨 분수에 넘치게 천하를 공략한단 말이오. 그러나 결국 설득되어서 적양은 이밀과 함께 평양의 여러 현들을 평정하고 자신의 세력권으로 삼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싸움에서 이밀의 계책으로 승리를 거두자 적양은 이밀에게 따로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크게 존중해 줍니다. 이밀은 다시 적양에게 낙구창을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 낙구창 보이시죠? 낙구창은 낙양에서 100리 떨어진 곳인데 현재 허난성 공현 남동부에 위치합니다. 자, 이 사진이 발굴된 낙구창의 모습이거든요. 규모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이런 저장고가 무려 3,000개나 되고 각 저장고에는 8,000석의 곡식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밀은 이곳을 점령하여 백성들을 구제하면 수많은 무리를 모을 수 있고 그 중에 용맹한 자를 선발하면 수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적양은 이밀과 함께 낙구창을 기습하여 점령합니다.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제하니까 정말 많은 백성들이 도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모여듭니다. 이렇게 되자 낙양을 지키고 있던 수양제의 손자 양동이 25,000의 병사를 보내 이밀을 토벌하게 합니다. 적양과 이밀은 용맹한 병사들을 선발하여 수나라 군대와 맞붙습니다. 적양이 먼저 수나라 군대를 상대했는데 이기지 못하자 이밀이 군대를 인솔하여 가로질러 수나라를 공격하자 수나라 군대는 크게 무너집니다. 이 승리로 이밀의 위세와 명망이 크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밀의 뛰어남을 본 적양은 주군의 자리를 이밀에게 양보하고 그를 위공으로 삼습니다. 적양이 도적의 두목이긴 했으나 자기 분수를 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적양은 이밀을 높이고 자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것이죠. 이밀은 위공의 자격으로 조정을 만들고 관직을 신설하여 각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이밀의 명성을 들은 수많은 도적대들이 귀부하게 되고 그 무리가 수십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밀은 한때 도망자 신세였으나 오로지 자기의 능력으로 판세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한편 돌골과 인접한 국경에서는 유무주라는 인물이 웅돌골의 시필가한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또 화양에서는 임사홍이란 자가 스스로 초나라 황제라 칭하고 여러 주현들을 평정하고 세력을 구축합니다. 또 하북에서는 두건덕이 눈에 띄는 활약을 하면서 반군의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당시 도적대들은 수나라 관리들과 사족들을 잡으면 전부 죽였었는데 두건덕은 반대로 그들을 잘 대우해줍니다. 이에 수나라 관리 중에 성을 바치고 두건덕에 항복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건덕 역시 스스로 장락왕이라고 칭하며 백관을 두고 조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수나라에 의해 어렵게 통일된 천하는 다시 난세로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 세력들이 난립함으로써 수양제가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영토는 극히 제한적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나라의 혼란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